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수 대표님, 오늘 또 세 번째 강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 학문에 있어서 뭐 대선배이시자 우리 또 국내 유수의 이제 정치경제학자이신 서익진 교수님도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정규식 교수님도 함께 하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우수 대표님의 그 흡입력이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음, 4강, 총 4강으로 이제 제 강의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주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제 지역 순환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지, 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난주에는 지역 화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재투자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또 제가 이제 뭐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이제 이 소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사회적 경제를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론, 또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위치 설정하는 그런 어떤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역 순환 경제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좀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를 조금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정 대표님께서 무사 이 공유가 되면 좀 사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어떠신지요? 네, 잘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좀 변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이고요. 이제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 방법론, 두 번째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글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적으로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또 가장 좀 진보적인 의의는, 이른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라고 우리가 상정했을 때, 그 지역 내부의 어떤 생산을, 그리고 그 지역 내부의 소비를 조직화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시장 경제 하에서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파편화되어 있죠. 그죠? 뭐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사업체들이 뭐 연대하거나 또는 소통하거나 또는 뭐 호혜하는 뭐 그런 어떤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파편화되고 서로 뭐 경쟁하고 그런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한 상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아니면 뭐 공동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소비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예외적인 어떤 소비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컨서머,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다 이렇게 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 내부의 또는 어떤 특정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 사회적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다는 말은 어떤 것들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내부의 산업 연관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화된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내부의 어떤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어떤 지역주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져서 소비를 한다면, 그 소비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조직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어떤 생산과 소비의 조직화를 사회적 경제가 이 유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뭐 서익진 교수님, 정규식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유이태 선생님 등등, 예, 오늘 처음 뵙는 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경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서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사실은 피폐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 이론화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는 거의 핍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어떤 지역 경제 위기의 원인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시백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어떤 동력으로 작용해야 될 어떤 요인들이 서울로 다 이제 역류해 버린다. 서울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주에 있는 전북 지역에 있는 어떤 시민들의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뭐 전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중견 또는 대형 제조업체가 있다면 그 제조업체가 전주 또는 어떤 전북 지역 안에서 조달하지 않고, 뭐 원재료라든지 중간재 같은 것들을 조달하지 않고 그 조달력을 외부로 이제 다 흘려보낸다든지, 뭐 은행 자금이 전주에 있는 하나은행에 있는 예금 자금이 이 전주의 어떤 자금 수요에 대해서 투영자되지 않고 더 이제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서울로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등등, 이른바 이제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의, 전주 지역의, 그리고 마산 창원 지역의, 그리고 인천 지역의, 부산 지역의 경제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지역 경제의 위기가 초래되는 어떤 두 번째 원인은요, 저는 독점 자본, 그러니까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로 이른바 지역 사회가 편성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자본들이 그 지역의 거대한 어떤 집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상품 경쟁력 또는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돈을 크게 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은, 독점 자본들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다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독점 자본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로 다 부가가치를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흘려보내는 거죠. 막 그런 어떤 측면에서 독점 자본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 역설적이게도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항이 실태고요. 그다음 매우 저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들에 비해서 지역 경제에 있어서 산업 연관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오사카 지역을 가면 오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제조업이다. 오사카 지역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그 제조업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산업 연관의 흐름을 보면 다 오사카 안에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에 뭐 산요라고 하는 어떤 뭐 최종 세트 메이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그 지역에서 원재료라든지 중간재를 다 조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산업 연관적으로 볼 때 한 지역 내부에 어떤 자기 완결적인 어떤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을 제외하면 그런 어떤
한 지역에서 자기 완결적인 어떤 산업연관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취약한 산업연관이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전북 지역 시장에서 대기업 독점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특히 유통자본은요.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 같은 이런 어떤 대기업 독점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골목 경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의 거대한 집경력과 집경력 때문에 골목 경제는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뭐 여러분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이고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의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골목 경제는 피폐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지역 화폐를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부의 어떤 여러 독점자분들의 지역 재투자를 이 담보해낼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강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그러니까 지역 내부의 어떤 산업연관을 강화하고 지역 내부에서 경제적인 어떤 동력으로 작용해야 될 여러 요인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론을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했고 이렇게 좀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좀 이념적 성향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레디칼한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막 그런 부분 여러분 조금 참조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가 갖는 어떤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 경제를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생색내기용으로 이제 법 제도화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죠. 뭐 아주 천박한 문제의식이 이제 녹아들어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인데요. 이탈리아의 이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의 메카인 볼로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페인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몬드라곤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퀘벡시티라든지 사회적 경제의 메카 도시들의 공통점은요. 이 사회적 경제가 주로 반독점자본 운동의 일환으로 실천되어 왔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재벌 대기업과 같은 외국에도 이제 대기업과 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으로서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고 또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그러니까 지역의 접근적인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탈리아의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독점 자본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 통일된 국민국가로 이제 성립되는 것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도시국가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로 이렇게 분열되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통합되지 않다 보니까 이탈리아 국내의 독점 대자본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밀라노로 물건을 팔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생산해서 물건을 팔기가 왜냐하면 관세 장벽이 있으니까. 같은 이탈리아 국내라도 도시국가로 분열돼 있다 보니까 분열돼 있는 도시들 사이에는 관세 장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어떤 일국 차원의 독점 자본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이때 작은 덩치의 기업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덩치의 기업들이 주로 경쟁력을 발휘했던 것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인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뭐 영국 또는 미국 해서 독일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하는 글로벌 독점 자본들이 이탈리아 시장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독점 자본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는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주로 다 이제 덩치가 작단 말씀드렸죠, 그죠? 이 덩치가 작은 기업들끼리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독점 자본,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저항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도 일찍이 발전돼 있었고 그 경쟁력이 탁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의 어떤 뭐 간단하게 제가 이탈리아의 역사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의 어떤 역사를 볼 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 동시에 이제 본질은 저는 반독점 자본 운동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특정 지역 사회의 어떤 뭐 고용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 환경 생태 문제 또는 문화예술의 문제 이런 어떤 지역 나름의 그 고유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운동이자 사업으로 이 진행해 나가는 이 조직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보니 본질적으로 지역 착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생산재를 예를 들어서 원재료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을 오히려 지향한다든지 지역사회 내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든지 지역의 여러 앵커 기관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또는 뭐 이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뭐 지역의 여러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독점 자본과는 달리 지역에 굉장히 착근적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또는 소비자들 간의 또는 생산자들 간의 어떤 신뢰, 커뮤니케이션, 호혜 이런 어떤 이른바 사회적 자본을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경제 조직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 중 세 번째 본질을 저는 이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추동되는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제 수긍을 하실 텐데 정리를 하자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본질 중 첫 번째는 반독점 자본 운동으로서 일단 포지셔닝 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지역 착근적인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경제 조직들로 구성되는 어떤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신뢰, 커뮤니케이션, 호혜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자본을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본질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강의, 이 세미나의 대주제인 지역 순환 경제, 지역에서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달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역 내부의 어떤 금융기관에 축적돼 있는 자금이 지역 내부에 이제 투용자되는 이런 어떤 지역 순환 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는 강한 저는 호환성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고려할 때요. 반독점 자본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여러분 잘 관찰하셨겠지만 이마트, 홈플러스와의 한판 전쟁을 펼쳤던 것이 지역 화폐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독점 자본 그리고 지역 착근성 그리고 주민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본질적으로 중시하는 지역 순환 경제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회적 경제 사이에는 매우 강한 정합성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요, 뭐 199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일본 생협운동, 70년대 일본 생협운동, 그다음에 뭐 물론 뭐 협동조합운동이야 뭐 20세기 초반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소셜 이코노미 또는 솔리다리티 이코노미라고 개념화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한 일국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활성화되고 추동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90년대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이제 노동당이 사회적 경제를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 또는 이 활성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좌우파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제로 설정되었는데요. 이 보세요. 이거 뭐 저 오바마 같은 사람들 뭐 굉장히 저 뭐라 그럴까요? 뭐 우파 리버럴이죠, 그죠? 시장주의적인 어떤 리버럴 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람 뭐 중간에 캐머런 같은 경우는 뭐 시장주의적인 극우 시장주의자입니다. 아주 보수 우파고요. 이제 뭐 오른쪽에 계시는 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당, 막 조금 이제 중도 좌파 진영의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소셜 이코노미, 특히 이제 우리 김중강 쌤 잘 아시겠지만 불란스권에서는 이걸 솔리다리티 이코노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소셜 이코노미 또는 솔리다리티 이코노미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1990년대 이후에 중요한 하나의 슬로건으로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윤극대화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워낙 심각한 어떤 불균형, 불평등,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피폐화,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병리 현상들을 이제 초래하니까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공생과 협력 그리고 연대를 키워드로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동시에 이제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 차원의, 그러니까 일국 차원의 사회적 경제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어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사업체들로부터 원재료나 중간재를 조달하고,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이 자금을 금융 자본을 그 지역 안에서 조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역 차원의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소셜 이코노미, 솔리다리티 이코노미를 주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주의적인 경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듯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성장 중심이고요. 뭐 이윤 극대화를 이제 키워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경쟁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 방식의 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이제 격차가 초래되면서 이 고질적인 어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제, 구조적으로 이제 초래하는 경제를 우리는 이제 시장 원리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원리주의적인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첫 번째 그 목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피폐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를 이제 가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혁신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아닌 상호 신뢰, 호혜를 중시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양육 방식의 어떤 경제라기보다는 협동과 연대의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잘 쓰는 그림인데요. 이 뭐지? 잠깐만요. 예.
이게 스웨덴의 세계적인 정치 경제학자인 빅토르 페스토프의 그림입니다. 이게 92년도에 이제 그의 논문에서 소개된 그림인데, 여러분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대단히 좀 불친절한 어떤 그림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이 큰 삼각형 안에 어떤 한 나라 또는 한 지역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이 삼각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뭐 교회건 뭐 시민사회단체건 민간영리기업이건 뭐 지자체건 할 것 없이 가족이건 할 것 없이 이 삼각형 안에 다 모든 한 지역사회 또는 한 일국의 조직들이 요 삼각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조직들을 성격별로 구분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구분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이 구분선은 뭐냐 하면 요 구분선을 긋고 난 뒤에 왼쪽은 인포멀한 조직들, 그 다음에 이 구분선 오른쪽에 있는 조직들은 포멀한 조직,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들. 교수님, 예, 그 화살표가 지금 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좌측 하단에 포인터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포인터요. 예, 예. 아, 뭐 펜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요 삼각형은 다 이해하셨죠? 이 삼각형 안에 어떤 한 나라의 그리고 한 지역 사회의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이 삼각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조직들을 조금 성격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분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정 대표님? 형광펜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이 첫 번째 구분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선 오른쪽에는 공식적인 조직들이 이제 포진되고요. 여기 작은 삼각형이 보이죠? 여기 구분선 왼쪽으로는 비공식적인 조직이 이제 포지셔닝이 되죠. 그러면 이 비공식적인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이란 말은 정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뭐 가게, 이런 어떤 뭐 혈연적인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 넓은 곳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어떤 조직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걷는 구분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이 선인데 이 구분선을 걷고 난 뒤에 이 구분선의 오른쪽과 왼쪽은 non-profit, 그러니까 영리를 지향하지 않는 조직들. 그리고 이 구분선 오른쪽에는 영리를 지향하는 조직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삼각형에는 뭐가 딱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적인 조직이고 영리를 지향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민간 영리 기업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이 다이아몬드형의 이제 이 영역이 이제 남을 텐데, 여기는 그러면 공통점이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이 다이아몬드 영역 안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구분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면 이 구분선 오른쪽 위쪽이 국가의 영역이고 바로 이 밑쪽이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민간의 영역이니까 가족이 포함되고요. 민간 기업이 포함되었죠. 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형에서 국가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 구분선 위에 있는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남아있는 이 역삼각은 공식적이고, 두 번째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세 번째 국가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 역삼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포괄되는 영역입니다.
약간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바로 공식적인 조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엄격한 책임이 따른 조직이어야 된다. 뭐 호해한다면서 연대한다면서 남의 과실을 덮어준다든지 뭐 회계의 부정을 덮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아닌 포멀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두 번째 남프라핏 철저하게 남프라핏이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비영리여야 합니다. 목적이 비영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중광 선생님도 교감을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뭐죠 이거? 뭐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받는다고 해서 재정 지원 받는다는 이유로 완전히 그냥 코가 끼어 있죠. 국가로부터 전혀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은 먼저 공식적인 조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논프라핏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핏도 논프라핏도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논프라핏이 목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가의 영역과는 이 자유로운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운 이른바 민간의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빅토르 페스토프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 소재, 책임이 명확하게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작동되는 조직이어야 하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영리가 목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네. 정 대표님 여기서 다음 예, 슬라이드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예. 되죠? 우선은 한번 이게 ESC를 눌러 형광펜으로 잉크 주석을 아니요 하시고 네 다시 한번 현재 됐습니다. 슬라이드부터 한번. 예 이제 됐는지요? 네네네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빅토르 페스토프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죠. 본질이자 조건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좀 일반적인 어떤 상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간파를 하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참 많이 사람들이 운동가들이 그리고 정책 당국이 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의 출발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동기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사회의 여러 지지를 얻어내는 잠깐만요. 지역 사회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이 지지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가서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우리 지역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그 어떤 시도를 지지한다. 그 지지하기 때문에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또는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 경제와 달리 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회적 지지는 자연스럽게도 경제적 지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 활동의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책에 제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동조합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은 일단 사회 혁신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독특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접근법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 혁신의 어떤 기대감을 지역사회에 부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지지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출자 그리고 소비 또는 뭐 기부 그다음에 이 뭐 착한 가격에 원재료나 또는 중간재를 조달하는 생산자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가 바로 시장적 지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 보면 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아예 제껴버리고 먼저 영리기업도 아니면서 시장적 지지부터 확보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확보하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메커니즘이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뭐 사회적 경제의 그 핵심적인 카테고리는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금융, 요 세 가지가 이제 저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카테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의 어떤 효과와 기능은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장을 한 7년간 이제 맡았었는데 그때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를 하면서 제가 주도하는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파악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어떤 세계의 어떤 주요 도시들의 통계들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사회적 경제는 역시 지역 고용을 안정화하고 확대하는 이 효과, 그 다음에 지역 내의 어떤 투자가 어떤 사업체의 투자를 경기 역행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 뭐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굉장히 순환적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많이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투자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효과 또는 기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는 지역 내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하는 이런 어떤 경기 역행적인 어떤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 사회적 경제 효과 기능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효과, 세 가지 효과로서 정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뭐 실정 분석 결과인데 이탈리아 동북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볼로냐 지역, 그 다음에 캐나다 동북부죠. 퀘벡시티, 그 다음에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의 23년에서 한 25년 사이의 시기를 통계를 가지고 고용 통계하고 그곳에 이제 뭐 GRDP 통계 같은 통계들을 활용해서 이제 간단한 계량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 곡선이
이 곡선이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 대표님 지금 화살표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이에요.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 경제에는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고용량이에요. 이들의 특히 사회적 경제의 메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고용량인데 고용량 보시면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 같으면은 고용의 경기 순환 패턴은 어떨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 같으면 고용이 이렇게 경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의 메카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용은 경기와 무관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소비가 안정화되고요. 이 사회적 경제 메카 도시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거시경제 안정성이 강화되고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투자 패턴을 보시면은 투자 패턴은 아주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경기 변동이죠. 이게 경기 변동입니다. 그런데 투자 패턴은 참 재미있게도요. 저희들 이 통계 실정 분석 계량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들도 참 닭살이 돋을 정도로 신기했는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경제의 메카 도시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의 투자가 완전히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런던, 그다음에 이탈리아 동북부 퀘벡, 몬드라곤, 네, 이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투자를 보면은 경기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여력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살신성이 한다면서 일부러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일까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경기가 안 좋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적 뭐였죠? 사회혁신, 즉 사회 문제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환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복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의 어떤 재래 상권의 어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회혁신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즉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모범적인 어떤 사회적 경제의 어떤 이 메카 도시에서 나타나는 이 실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투자 패턴이 경제적으로는 지역 거시경제의 어떤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요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죠? 그 지역 내부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구성되는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할 정도로 규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사회적 경제 성공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이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중요한 이제 조건인데 오늘 제가 세계 최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인 하우징웍스에 대해서 조금 미국의 하우징웍스에 대해서 세계 최대입니다. 2만 5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거의 대형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법률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운영 차원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소유, 공동 출자
그다음에 공동 배분의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튼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이고 뭐 오바마가 이제 격찬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하우징웍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섹스 앤드 시티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드라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섹스 앤드 시티의 그 주인공이 사라 제시카 파커, 그죠? 그 사라 제시카 파커가 그 섹스 앤드 시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칼럼니스트로 나오는데 뭐 자기의 어떤 칼럼 소재를 찾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귀던 남자로부터 차인다든지 할 때 주로 보면 이 어떤 한 큰 명품 매장, 중고 명품 매장을 가서 물건을 막 사재끼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우징웍스예요. 하우징웍스 소호 아니 월스트리트 매장에서 주로 이 미드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중고 명품을 사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하우징웍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를 들었듯이 이 하우징웍스는 명품 있잖아요. 중고 명품을 깨끗하게 거의 뭐 새 것에 가깝게 리사이클링을 잘해서 아주 염가에 파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이렇게 1층에 가면 아주 고상한 어떤 북카페가 있고요. 뭐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코스타리카 커피 향이 아주 뭐 제 코를 진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의 어떤 토론의 모습 참 1층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소호 매장인데요. 하우징웍스 소호 매장인데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갔더니 뭐 엘메스라든지 뭐 여러분 뭐 명품 얘기하면 좀 재수없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알마니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명품 그리고 남이 입던 옷이죠. 이런 중고 명품 가방, 옷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뭐 미술 작품들도 판매하는 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올로 블라닉 같은 이 이탈리아의 뭐 세계적인 명품 여자 구두 뭐 힐이죠. 힐, 하이힐 이런 것들도 주로 프라다 뭐 여기 보시면은 그죠? 뭐 주로 이제 명품 중고 명품을 깨끗하게 리사이클링해서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섹스 앤드 시티를 2007년 8년 이럴 때 볼 때도 파올로 블라닉이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명품은 새 걸 살려면 여러분 뭐 5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살려면은 뭐 한 4,000불 5,000불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섹스 앤드 시티에서 보니까 뭐 100불에 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에 제가 미국 안식년을 하면서 이 하우징웍스 매장에 갔더니 진짜 이런 뭐 프라다니 파울로 블라닉 같은 이런 중고 명품이 100불 이내에 다 팔립니다. 근데 뭐 주로 뭐 디스플레이 하자마자 30분 안에 뭐 그냥 다 팔려버리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도 제가 소개를 못하는데 이 하우징웍스의 매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진열되어 있는 사진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사진들만 여러분들 보시지만 특히 여성 그 옷 매장을 옷을 파는 코너를 가보면 모든 옷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한 명도 대비를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딱 여성 옷 매장 그걸 사진 찍지 말라고 해서 제가 못 찍었는데요. 그들의 경쟁력이어서 이제 뭐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진열상의 이제 노하우일 텐데, 그러니까 아주 선명한 어떤 그 명도 대비를 보이는 어떤 진열 방식이 이 하우징웍스의 아주 특별한 어떤 노하우이자 전략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우징웍스의 목적은 중고 명품을 싸게 조달을 하거나 기부를 해서 기부를 받거나 또는 싸게 사들여 와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비즈니스. 이게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게 이제 하우징웍스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우징웍스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뭐냐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징웍스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로 설립이 되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성소수자의 문제, 이런 특히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족된 단체.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중고 명품을 리사이클링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나타난 수익의 약 60%가 에이즈 퇴치 운동, 그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40%는 차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잉여금으로 이제 다시 축적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징웍스의 목적은 이른바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위해서 하우징웍스를 설립하고 난 뒤에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서명을 벌였습니다. 이 하우징웍스가 서명 캠페인을 벌였는데 당시에 1992년도에 약 한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징웍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50만 명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이후에 이들이 하우징웍스가 중고 명품 리사이클링 및 판매 사업을 하면서 하우징웍스에다가 출자를 해준 사람들의 90%가 당시 하우징웍스를 지지해 주었던 서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우징웍스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우 코스트, 낮은 비용으로 중고 명품을 들여오는 것일 텐데 이 중고 명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근 99.9%가 하우징웍스의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우징웍스의 비즈니스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하우징웍스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지지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저는 이 하우징웍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우징웍스가 전 세계 최대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경쟁력의 원천에는 바로 그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 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소수자 인권 문제, 그 문제를 터치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 명품 리사이클링 및 세일즈 사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했다는 점. 그것이 바로 하우징웍스가 뉴욕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 하나의 중요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고요. 이 사회적 지지가 고스란히 무엇으로 작용했다? 출자, 소비, 기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지지가 시장적 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른바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하우징웍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 저는 두 번째 사회적 경제가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은 이른바 그 지역의 생산과 그 지역의 소비를 조직화하는 매개로 작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생산자들을 조직화해내고,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 또는 생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을 조직화해내어서 지역주의적으로 의식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인 것입니다. 지역 내의 생산과 지역 내 소비를 이른바 사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매칭시켜내는 것. 그러니까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어떤 소비자가 만나서 생산량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시장주의적인 어떤 수급 조정 패턴이 아닌 이런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키워드로 하는 어떤 수급 조정 방식을 그 지역에 인스톨링 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점임을 저는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금 이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좀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이 맥락이다 보니까 키워드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 경제에서는 수급 조정,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생산과 소비의 어떤 그런 이 불균형을 해결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시장 가격의 상하 운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수요자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무정부적으로 그냥 아주 러프한 어떤 시장 예측, 수요 예측을 토대로 해서 무정부적으로 그냥 생산을 막 해댑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상회해버리는 그런 어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상하 가격, 이 가격,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인비저블 핸드,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이 시장에서 형성되어서 그 가격이 업앤다운 운동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장주의, 시장 가격을 통해서 수급이 조정되는 이런 어떤 시장적 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시장 가격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사후적으로 조정되고, 그러니까 일단 생산은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수급 불균형이 수급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이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수요자도 공급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정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러니까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공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어떤 조정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메커니즘을 보이는 것이 시장적 조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되고 견지해야 되며 실천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이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서로 상호에 관한 풍부한 양적 질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목표하고 있는지, 어떤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지역 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역 내의 원재료 생산자나 중간재 생산자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이른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에 관한 풍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지역 내부에서 이제 조직화되어 있어서 파편화되어 있는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연대되고 결집되어 있는 생산자이고,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대되어 있고 결집되어 있는 어떤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상호에 관한 풍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까 시장적 조정과 같이
어떤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정부적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전에 상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생산을 하기 전에 엑스안테 사전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을 수급 균형으로 조정해내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조정, 즉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하고 견지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할 사회적 조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조정 방식이 주류의 경우에는 시장적 조정 방식을 강조하지만 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상품 시장이 하나의 어떤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조직화된 양자 간의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즉 소사이어티에 의해서 경제가 컨트롤링 된다라고 하는 점. 바로 이것이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메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이게 조직화된 생산, 어떤 한 지역 사회에서 생산이 조직화되고, 어떤 한 지역 사회의 소비가 조직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된 이 양자가 서로 사전에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정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생산과 그 지역의 소비를 이른바 그 지역 사회가, 즉 소사이어티가 이렇게 통제해내고 모니터링 해내는 모범 사례로서 저는 그 일본 나가노현의 사카에 마을 사례를 주로 많이 드는데요. 이 사카에 마을 사례를 보면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들을,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업종의 어떤 생산자들을 조직화해내고,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먼저 지역의 소비자들을 조직화해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노하우는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 철저한 주민자치와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 및 소비의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하는 생산 및 소비의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구축해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일본 나가노 사카의 초의 이 자랑거리인데요. 먼저 이 지역에는 좀 좌파적인,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청년 운동가들이 1980년대부터 지역 운동을 해왔는데 그 지역 운동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여러 어떤 다국적 기업들 또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뜨리는 낙수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정리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즉 교육을 해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경영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뭐 지산지소죠.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서 만든 것들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 일본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어떤 형태로 시작됐던 지역이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사회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어떤 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그 지역의 생산자들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그 지역의 소비자들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지역에서는요, 주민과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제3섹터 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소비를 조직화하고 이쪽에 생산을 조직화해서 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코어 거버넌스를 하는 제3섹터가 이 사카이 마을 전체 지역의 생산자들을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이 사카이 마을 전체 소비자들을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화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직화된 생산자들과 조직화된 소비자들을 이렇게 매칭하는 작업을 이 중간의 제3섹터가 뭐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인데요. 책임지고 실행을 하는데 이 사카의 마을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중개 이 매개를 통해 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을 아까 그 중간에 있던 이 협동조합 제3섹터가 다 사다 드립니다. 다 조달해 버립니다. 다 매입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매입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오른쪽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었죠. 조직화된 소비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게끔 중개를 해요. 이 그림이 아까 요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있는 기구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기구는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마진 없이 전량 구매해 가지고 오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직화된 소비자들이 있었죠. 그 조직화된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소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그림에서 중간에 있었던 제3섹터가 조달한 부가가치 70%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생산자들로부터 매입한 물건의 70%가 다 지역에 이제 판매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재고로 남아 있을 텐데 그 재고는 누가 처분하냐면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현물용으로 현물 공공 서비스를 위한 물자로 나머지 30%를 다 사가지고 간다. 자, 조금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한쪽으로는 이 지역의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요. 한쪽으로는 소비자들을 조직화합니다. 소비, 여기 생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제3섹터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제3섹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과 서비스를 일괄 매입을 하고요. 일괄 매입한 것을 이 지역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의 70%가 이 지역에 다 판매가 되고 나머지 30%가 남는데 이 30% 남는 이 재고를 이 제3섹터가 매개로 해서 이 지역의 지자체가 다시 일괄 매입을 하죠. 이 지자체가 일괄 매입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지자체가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의 뭐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한 현물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이 30%를 다 사다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단 하나의 재고 없이 100%가 다 지역에서 팔려버리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 지역 차원의 어떤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 이 사카이초 같은 경우에는 사카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조직화했고 이 조직화된 생산과 소비가 매칭되게 함으로써 지역의 생산된 물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완결적인 어떤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사카의 마을의 지역 순환 경제의 코어에는 바로 생산의 조직화 그리고 소비의 조직화를 지향했던 바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카이 마을은 일본의 세계적인 지역 순환 경제론자죠. 오카다 토모히로 교수의 이제 2015년 논문을 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카이 마을은 철저한 지역 주민 주권,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아까 중간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 중간 기구 있죠. 시민적 기구, 중간 그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 아까 제가 제3세태라고 불렀던 이 시민구구가 지역 경제를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때 지역 자기완결적인 지역 순환 경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의 발신처다. 이렇게 일본 사카이 마을을 위치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순환 경제의 마지막 이제 조건은 죄송합니다. 지역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어떤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는 역시 지역 차원의 대안금융, 바꿔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에 특화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소셜 파이낸스가 매우 중요한 이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최근에 지역 공공은행 미국의 뭐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이나 CDFI 같은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최근에 뭐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또는 일국 차원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금융 제도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까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효과 또는 기능 중의 하나로 경기 역행적인 어떤 투자를 제가 강조하며 언급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경기 역행적인 이 투용자가 필요하겠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당연히 경기 역행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리 은행으로는 경기 역행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회적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라민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 퀘벡을 본거지로 하고 있는 데자르댕 같은 이게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은행인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대출은 경기 변동 패턴을 보면요. 이게 왼쪽이 그라민은행이고요. 오른쪽이 데자르댕인데 이게 둘 다 보면 경기에 완전히 역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자금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자금 지원을 줄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리 은행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여기 막 촘촘촘촘 이렇게 이 점이 찍히는 이런 어떤 산포도가 그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 은행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산포도가 찍혔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투용자를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융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어떤 대출의 경기 변동 패턴을 보였을 텐데 역시 사회적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에 역행적인 어떤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차원의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은 경기 역행적 대출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어떤 경기 역경적인 어떤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금융이 지역 차원에 작동될 때, 제도화되고 작동될 때 지역 순환 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순환 경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이론적인 얘기, 다소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좀 개념적인 얘기 이런 것들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방법론으로서 저는 사회적 경제, 아주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를 그 지역 차원에서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시종일관 드리고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했던 그 지역의 어떤 시장, 그 지역의 어떤 상품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조직화돼야 되고 소비자들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만나서 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생산량을, 공급량을 사전에 결정하는, 그러니까 탈자본주의적으로 이 수급 균형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실천과 정책이 제도화될 때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안정화, 그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사회적 조정, 프랑스 말로는 레귤라시옹인데 이걸 억지로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하면 코오디네이션, 그러니까 소셜 코오디네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제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조직화된 생산자, 조직화된 소비자, 이게 바로 사회잖아요. 소사이어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어떤 주류경제학적인 신자유주의자적인 또는 시장주의자적인 시장적 조정과는 달리 수요자 간, 공급자 간, 그리고 생산자 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전적 협의를 토대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만이 저는 사회적 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회적 조정의 제도화에 성공한 사회적 경제야말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국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지역 차원으로 하향화해서 조금 논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전북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가 이 강의를 이제 또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전북 지역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다. 전북 지역에 있는 여러 생산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북 지역에 여러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인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뭉쳐집니다. 수요자들은, 소비자들은 전북 지역의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연대되고 조직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는 서로 상호에 관한 풍부한 양적인 질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환된 정보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에 들어가기 전에 상품의 양과 질에 관한 합의,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량, 서비스의 어떤 공급량, 그리고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의 어떤 그런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양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이른바 조직화된 생산과 조직화된 소비라고 하는 이른바 소사이어티가, 사회가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끌어안는, 바꿔 말하자면 사회에 인베디드된, 사회에 감싸 안겨진 경제, 바로 그런 경제가 지역에 인스톨링 될 때 우리는 그 지역의 순환 경제가 구축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지역 순환 경제론, 지역 순환 경제의 뭐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미야모토 케니치 선생은요, 이 지역 내발적 발전,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는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의 소비에 의해서 자기 완결적으로 수요되는 경제의 모델. 바꿔 말하자면 시장을 매개하지 않는, 시장 마켓을 매개하지, 주류 또는 우파, 그리고 시장주의자들,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시장을 매개하지 않고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어떤 이 합의, 어떤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매칭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의 사실은 바텀라인,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야모토 케니치 선생은 다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지역 순환 경제, 지역 내발적 발전, 지역 순환 경제와 같은 말인데요.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소비에 의해서 자기 완결적으로 수요되는 사회적 경제에 의해 최종 완성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큰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사회적 경제 지역 순환 경제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경제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삼각형 내용이 정말 그 인상적이었고 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뭔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그 프로핏을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닌 영역이라는 점. 프라핏을 추구는 하는데 네네네. 목적은 난프라핏이죠. 아, 예, 목적은 예. 난프라시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Q&A 시간인데요. 그 강의 들으시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뭐 얘기가 있으신 분 코멘트 해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좀 물어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물어봐도 되죠? 네, 잘 들립니까? 조금 더 목소리 조금 멀리 느껴지는데, 예. 서 교수님. 아, 이 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네. 잘 들리죠? 들립니까? 예, 우선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더 높일까 그럼? 네. 아, 예. 아이고 우리 양교수님 역시 강의도 잘하시고 배운 게 맞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가지 좀 의문이 질문이 좀 한 가지는 우선 사카이 마을에 그 지역 경제의 그 예언이랄까, 지리적 규모 또는 인구 관련된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 생산의 조정 대상 품목이 그 지역의 생산물 전체를 한다는데, 거기는 뭐 공장은 없는 지역인지, 공산품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생산과 소비를 갖다가 지역 차원에서 조정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일부 농산품 위주나 그 지역의 특산품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얼핏 스웨덴 쪽에서는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걸 적용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면
사회주의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일반 인식이나 국민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게 없이는 참 사실 요 방식은 방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이 논지는 보면 이 사회적 조정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계획 경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최소한의 어떤 일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중앙 계획 당국이 있어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협동조합이나 제3섹터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지시나 명령 경제까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주민 자치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계획 경제는 사실상 명령 또는 지시잖아요. 중앙에서 다 계획을 해갖고 지시하고 모든 생산단체나 소비단체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할당된 대로 이행만 할 뿐인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를 사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특수한 지역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조금 더 이게 지역에 어느 정도 확산 또는 보편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조정이 가능하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운동 세력이나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나 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마산이다, 청원이다, 전북의 전주다, 아니면은 도 단위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어떤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조금 저는 그것만 하죠. 네. 말씀이 조금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대충 제가 서 교수님 문제식을 제가 평소에 잘 알고 해서 어떤 말인지를 질문이셨는지를 유추해서 제가 좀 잘 안 들리. 나는 잘 들리는데. 약간 좀 여러분들 다 잘 들리셨어요? 약간 거리감이 조금 있어서 저는 좀 스피커를 키워서 듣긴 했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익진 교수님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딱 그 대치되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얼 타입을 의식하시면은 이제 안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전적 조정 그러니까 사회적 조정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국 차원이라고 본다면 조금 현실성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처지게 될 것 같고요. 약할 것 같고 서익진 쌤 그 로컬 푸드 같은 운동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도시에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있죠. 즉 소비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생활협동조합하고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농촌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른바 농민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끼리 뭐 하죠?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생활협동조합원들이 원하는 어떤 농산물, 원하는 가격, 원하는 어떤 출하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받는 대신에 이른바 생산자들은 로스를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실질 수익률을 마진을 높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더욱더 양질의 이제 농산물을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공산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한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과 딱 대칭되는 하나의 어떤
일국 차원의 완결적인 어떤 그런 모델로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가는 했다가는 우리 어떤 손에 잘 안 잡히는 어떤 개념으로만 이렇게 빙빙 돌 것 같고요. 이미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과 농촌의 생산자 협동조합 사이의 어떤 그런 수급 조정 방식이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카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농산물과 이런 어떤 이 식료품 같은 그런 부분,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임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고 농사를 하는, 나무를 캐고 농사를 하고, 그래서 가구 만들고 그다음에 뭐 목공의 제품을 팔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0%가 팔린다는 말은 70%가 다 팔린다는 말은 이른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활용하는 어떤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P2B죠. P2B 거래를 제가 오늘 설명은 없었습니다. P2B 거래에 거래를 통해서 교환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 B2B 거래를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공예품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임업 상품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 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예, 그거는 서 교수님 정확히 지적하셨고 제가 오늘 설명을 마침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70%, 나머지 30%는 뭐 지자체가 그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어떤 현물로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차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1차 상품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소비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최종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소리 들리세요? 네, 유이태 선생님,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에 기업은행에 37년 근무해서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 참 많이 유익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가 사회적 협동조합, 어떤 조직화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로컬푸드를 그 이름 형태를 바꿔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금융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같이 조직화된 것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참으로 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좀 우리 지역에서 금융과 이 생산과 소비자 함께 조금 더 연구하면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이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감히 보적을 좀 드리자면요. 그 협동조합 금융으로 발전되어 있는 캐나다 퀘벡이라든지 이탈리아 볼로냐라든지 뭐 스페인 몬드라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지역에서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특화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방카 에티카라고 하는 윤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고 아까 제가 제 발제 때 잠깐 소개드렸던 캐나다의 데자르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금융기관이 특히 이제 저는 뭐 일반 영리 기업으로는 사실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자금 지원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지역 공공은행이라든지 사회적 금융기관이 제도화되어서 이들 대안적 금융기관들이 저는 생산과 소비를 이 조직화하는데 조직화하는 것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투영자가 저는 작동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품목의 문제가 있었고, 잘 들려요? 예. 공간은 멀지만 공간. 예. 그 지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크기냐는 거죠. 이게 뭐 작은 마을인지. 자, 그래서 저 사카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 지금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동입니다, 선생님. 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하나 지역의 어떤 그런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아이디얼 타입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또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오늘과 같은 어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형태로 제도화하고 현실화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 그래. 그러니까 지역 차원의 어떤 이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조례, 바꿔 말해서 지역 차원의 법제도를 상정한다면 우리는 이른바 군이나 시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들 문화 인류학, 지역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향토적 또는 어떤 문화적, 뭐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이라면 그것을 로컬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라 조례가 현실적으로 조례 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지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참가하는 제3섹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도단위는 어때요? 도단위. 왜? 도 단위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 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규식 교수님, 서익진 교수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지역 차원의 지역 재투자 조례 같은 것들을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도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도여야만이 도 안에서 완결적인 어떤 지역 산업 연관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은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면 아까 사회적 경제란 것은 결국 제3섹터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그렇죠.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빅토르 페스토프의 역삼각 모형은 사회적 경제 조직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차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대응을 하는 것에는 지방자치단체, 이른바 국가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형 모델 그리고 역삼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자구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게 있어야 오히려 제3섹터를 구축하기가 더 쉽다. 말하자면 지자체나 정부하고의 교섭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안 받는 거예요. 독립이란 게 보통 보면은 그 보조금이나 돈을 받으니까 그게 독립을 못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의 조직이나 아까처럼 남는 자체 내에서 소비 안 되고 남는 재고를 지자체가 사줘서 판매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협력은 되지만 일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지. 저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조달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조달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매칭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지난번 강의 때도 김중광 선생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지자체 또는 국가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영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요. 기존의 속된 말로 좀 경쟁력이 있고 잘 나가는 협동조합들이 이른바 국민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기금을 만들어서 오히려 신생협동조합에 자금 지원을 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자금연관을 강화해야 돼요. 협동조합들 간에 자금연관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산업연관도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그게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자금 지원 방식, 자금 지원 메커니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때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이제 라살레 사이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에 관한 논쟁과 똑같은 거죠. 라살레는 국가가 가능하면 협동조합적 생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동조합들이 일국 차원이건 국민경제 차원이건 협동조합들이 지역기금을 만들든 국민기금을 만들어서 신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신생협동조합들의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면 협동조합들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금 연관이 이루어지고 해서 또 산업 연관이 이루어지니 협동조합적 생산이 완결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뭐 당시 라살레와의 논쟁에서도 피력되었고 프랑스 내전이라고 하는 이 고전에도 막스의 어떤 협동조합에 관한 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의식이 이제 피력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얼핏 들은 생각이, 우리가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 왔잖아요. 시행해 왔지만 균형 발전은 오히려 후퇴했죠. 사실 그 결과로서 그렇죠. 보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역 순환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뭐 이런 그게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의 듣고 보니까. 선생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 말로만 균형 발전이라 하지만 각 지역별로 어떤 나름의 자체 순환하는 어떤 그런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는 없고 그냥 뭐 기간만 내려보내면 돼. 이전만 하면 돼. 이제 이런 거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대선도 보면 국토 균형 발전 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도 내실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진짜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 지역 단독의 어떤 그런 발전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을 못 하고 있죠. 양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 뭐 사회적 조정 이런 얘기를 잘 들어서 저는 오늘 이해가 다소 좀 정치 경제학적인 용어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내 그 강의를 하시면서 내내 잘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미 아까 그 사카에초 마을이나 일본에 가까운 저는 이제 전공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제 다 온 것도 있고 아까 서익진 교수님 함께 갔던 고쿠라 하여튼 레트로 같은 예, 거기 갔던 것도 결국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3섹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이제 많이 봐와서 좀 익숙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그게 이미 하려고 시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정치 환경 이런 거겠죠. 뭐 사회적 들어가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표현이 좀 끝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 요인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네요. 아직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없고 사회적 기업 지원법 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예, 육성법 요 정도만 있지 기본법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지난해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뭐 문화 기본법도 만들어졌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없다라는 게 아마 우리 사회의 환경적 요인. 그래서 교수님 강의하고는 너무 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정 교수님 좋은 질문이라고 할까요? 깊이 있는 이제 코멘트를 지금 주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지금 기존의 정치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천박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사실은 깊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몇 군데 이렇게 분과위원회 가보면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고 아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가 반독점 자본 운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화감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또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독점 자본,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뭐 이렇게 좀 취약계층 일자리 정도 이렇게 흡수해내는 작은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독점 자본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하나의 주체로서의 어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텍스트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반독점 자본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본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한결같이 다 사실 재벌 사이드에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 자본 운동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른바 초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예, 그 말씀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시간이 사회적 기업 좀 육성법도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천박하죠. 그 법 자체 내용들 보면은. 네, 뭐 이제 해주실 이야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예예 한 가지만 예예예예 방금 이제 그 뭐고 우리 정치권이나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도 지금 그렇거든요. 말하면은 한국은 작은 경제다.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이 또 수출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경쟁하려면 삼성 같은 거 키워야지 당연히. 그거 안 키우고 수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반독점 사실 말만 반독점 하는 것이지 불공정한 거래만 좀 그거 하는 것이 독점 자체를 그렇죠. 반대 안 할 거예요. 덤핑 같은 그런 것들을 막는 측면에서의 반독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반독점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지자체들은 그 기업 유치에 목을 매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기업 지사나 공장이 지역에 오면은 일단 고용 창출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그 지역 일자리는 또 생각을 안 해요. 뭐든지 퇴해지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은 생각 안 하는 게 또 이상하게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공장이나 뭐 회사가 하나 딱 들어오면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재산세가 들어오다. 어찌됐든 그게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재산세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본사가 시사의 재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재산이 존재하는 지자체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들은 어찌됐든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와가지고 소득을 다시 유출시키더라도 일단은 일자리 창출하고 시에 세금 내주고 하는 그 효과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지자체들은 그런 말하면은 지역 뭐 순환경제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기 한국 경제 전체가 너무나 일본 경제만 해도 수출이 10% 이상 차지 안 하잖아요, GDP에. 우리는 50%에 육박해요. 옛날에 수출 주도할 때 우리가 박정희 때 35%. 그렇죠. 지금은 50%라. 그런데 어느 게 수출 경제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에 살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수출 아니면은 뭐 죽는다는 얘기가 그때만치만 안 하지만
그만큼 이 현재 그 국민 경제 전체가 수출 의존이 너무나 해외 시장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사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좀 한 말씀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좀 쇼킹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를 이 정도의 어떤 정책 인계학적으로 풀어낸다는 건 저는 좀 쇼킹했고요. 다시금 사회적 경제를 좀 바라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양 교수님이 이제 전해가시면 사실 말씀 중에 민주적 계획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게 세뇌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국가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예,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의 IT나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내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요. 생산자 소비자가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이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수요 공급을 갖다가 시장에 무정부 상태를 맡기지 않아도 어쩌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수요 공급의 조절량 저는 들으면서 어쩌면 통화량도 가능하겠다 그런 식으로 수요 공급 자체를.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에 IT와 AI, 빅데이터 관련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을 해서 다 같이 거기 모여가지고 수시로 뭐 사냐 뭐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민주주의 계획 경제가 그러니까 시장 조절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사회적 조절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사회주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가능성이 들면서 한국의 경제 이 지형을 풍토를 서 교수님은 50%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현실을 참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정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내려면은 참 이게 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이제 열띤 토론이고 또 이제 코멘트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또 이어서 이제 다음 4강 때 또 한번 남은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열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4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